오늘 이제 처음으로 배울 거는 되게 좀 생소할 거야. 너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영어학원, 수학학원에서 배우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학교에 갈 건데 일단 대학의 목적이 뭔지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 대학은 왜 존재를 하는 거지? 대학의 존재 목적. 취업을 하려고? 학생들을 취업시키려고? 혹은 학생들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발판 역할을 하려고, 그지?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좀 더 본질적인 목적, 좀 더 사전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목적, 뭐가 있을까? 공부?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거는? 일단 대학의 목적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돼. 첫 번째는 교수야. 근데 교수가 우리가 흔히 이제 선생님처럼 바라보는 교수님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거, 가르치고 배우는 게 이제 교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러 가는 거 맞아,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연구야, 연구. 어떤 학문 분야 혹은 어떤 실생활 분야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 사실은 대학이거든. 대학의 존재 목적은 사실 교수보다는 어느 쪽에 더 치중해 있냐면 연구 쪽에 훨씬 더 치중해 있어.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야? 어찌됐건 사람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연구도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과거를 연구하는 학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연구하는 학과들이 있을 것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역사학과라든가 사회학과에서 과거를 연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거를 연구하는 게 실질적인 또 하나의 목적을 갖는 건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를 연구하는 거거든. 과거의 연구는 목적이 아니라 뭐야? 수단이야. 그리고 실제 미래의 연구가 뭐가 해당이 되는 거냐면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미래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나라는 학생이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텐데 면접을 보거나 혹은 너네들 생기부 자소서를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너네가 어떤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과거적인 부분도 보겠지만 너네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진로 목표를 가지고 혹은 어떤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큰 중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오는 길 자체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는 어느 쪽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둔다? 미래 쪽에 초점을 둔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너네가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혹은 어떤 뭐 세부 특기사항, 교과목 세부 특기사항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너네들이 어떤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진로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했을 때 대학에 합격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진로 목표라고 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직업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야. 뭐 당연하지. 뭐 교사가 되고 싶은지,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의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자동차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등등등등 그런 이제 직업적인 목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나의 미래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냥 내가 교사가 될 거야. 그럼 어떤 교사가 될 거야? 애들 잘 가르치는 교사. 이러면 대학에서 뽑아주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앞으로 교육의 미래가 어떠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되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할 건지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즉 그냥 앞으로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미래 환경에서의 교육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고 전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사회와 환경이 어떨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중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나와야 되는 질문이야. 그래서 미래를 갖다가 보려고 하니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현재와 교집합적인 상황에서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수업의 목적이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해보려고 해.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실제 작년에도 대학교 면접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었어.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해, 영건아? 인공지능, 뭐 AI 같은 거. 혜원이는 뭐라고 생각해? 정보화 시대? 정보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지? 유빈이는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해? 뭐 새로운 기술력, 신기술. 그럼 이런 신기술에 포함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은 뭐 드론, VR, AR, 뭐 MR 이런 것들, 그지? VR은 가상현실을 얘기하고 AR은 증강현실을 이야기하고 MR은 이제 두 개를 합쳐놓은 거 이제 MR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뭐도 있냐면 3D 프린터 뭐 이런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뭐 로봇, 뭐 혹은 합쳐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 그지? 근데 얘네들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된 하나의 뭐야? 그냥 키워드들일 뿐이야.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은 아니란 말이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고 부속물들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가 4차 산업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여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냐면 지금처럼 what이라는 질문이야. 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근데 앞으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사고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what이라는 질문이 아니라 why라는 질문을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결국에는 이 개념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이 핵심적인 내용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내 분야에서 응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교수들이 뭐라고 물어보든 아니면 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생각해야 돼? 왜? 라는 질문을 먼저 구성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왜? 라는 질문을 구성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왜 4차 산업혁명일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왜 4차겠어? 앞에 1차, 2차, 3차가 있었을 테니까 네 번째니까 4차겠지, 그지? 그러면 왜 혁명이라고 부를까? 혁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 혁명은 뭔가 판도가 뒤바뀐 걸 얘기해, 그지? 우리는 이런 거를 혁명이라고 볼까? 이런 걸 혁명이라고 봐? 이런 그림은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혁명까지는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거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혁명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은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프레임이 깨진 걸 뭐라고 부른다?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프레임이 깨졌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프레임이 깨지는지 이해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는 설명보다는 뭐 어떤 프레임이 깨졌는지 파악하는 게 여기에서는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럼. 자, 그럼 1차부터 한번 볼게. 1차 산업혁명은 기점을 언제로 잡냐면 1784년을 기점으로 잡아. 178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걸어 다니던 거 혹은 말을 타고 다니던 게 어떻게 되지? 증기선, 증기기관차,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의 혁명이 생기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동수단의 혁명. 그리고 이동이 빨라지니까 세계의 거리가 축소가 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사람의 노동이 뭘로 대체되냐? 기계로 대체가 돼. 그래서 기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기계화 혁명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인간의 노동이 뭘로 대체가 된다? 기계로 대체가 된다. 그럼 이 1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의 인류의 삶에서 어떤 프레임이 깨뜨려졌을까? 바로 어떤 프레임? 노동이라는 프레임이 깨뜨려진 거야. 노동이라는 프레임이 깨뜨려지면서 기계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이게 1차 산업혁명의 핵심 포인트야. 그럼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부터 1900년에 걸쳐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전기가 나온 거지. 뭐 명확한 용어로 해설을 하자면 전기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야. 근데 최초의 전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마찰 전기를 발견한 게 최초의 발견이고 이 당시에는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가 뭐를 만들어냈어?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 그래서 전기의 생산과 이제 그 송배선에 대해서 이제 발명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원래는 석탄을 갖다 집어넣고 기계의 움직임을 이제 계속해서 인간이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코드만 딱 꼽으면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자동화 혁명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 자동화 혁명이 찾아오면서 어떤 프레임이 깨지냐면 노동이 여기에서는 대체가 됐잖아. 대체가 되었지만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노동을 했었어야 되거든. 근데 자동화가 생기니까 노동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노동의 종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 역시 여기서도 이제 어떤 프레임이 깨진다? 노동이라는 프레임이 깨진 거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건 기존까지의 생산 방식은 가내수공업을 기반으로 한 소량 생산이었어.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프레임, 생산 방식의 프레임도 깨졌다라고 해서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언제냐? 1969년 정도를 기점으로 잡는데 1969년에는 뭐가 발명이 됐냐면 인터넷이 최초로 발명이 됐어. 물론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 반도체나 아니면은 퍼스널 컴퓨터 PC가 이제 발명이 된 것도 따라오고. 자, 반도체가 생기면서 이제 어떤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냐면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어마무시한 큰 창고, 도서관이 필요했었거든. 근데 도서관에 있는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들이 어디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손톱만한 반도체에 전부 다 집적이 가능해졌어. 그지?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쉽게 쌓이고 그 정보의 집적과 활용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파가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정보화 혁명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 자, 이 당시에도 생산적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 역시 대량 생산이라는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 그럼 대량 생산의 프레임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프레임이 흔들리고 깨졌냐? 이런 게 깨졌어. 뭐가 깨지냐면 부의 척도가 2차 산업혁명까지는 재화와 재물이었어. 곡식이 많고 혹은 재물이 많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였거든. 근데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재화라는 프레임이 깨뜨려지고 부의 척도가 뭘로 바뀌냐면 정보로 바뀌어. 예컨대 이런 거지. 이때는 땅이 많고 곡식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면 이때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 눈에 보여? 손에 잡혀? 그렇지도 않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기호가 중요한 기호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가진 정보는 전부 다 숫자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적인 표현으로 다 바뀔 수 있고 그런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대량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를 대량 생산한다? 정보를 대량 생산한다. 그래서 이 당시 시대에서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권력자들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인들이 굉장히 큰 권력을 이제 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게 부의 척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몇 년도를 기점으로 잡냐면 물론 교수나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쌤은 2007년 정도를 기점으로 잡으려고 해. 그럼 2007년도에는 뭐가 발명이 됐을까? 2007년도에 뭐가 나왔나? 너네 나이가 어렸겠지만 맞아, 스마트폰이 나왔어. 그게 기점이야. 그래서 아이폰의 출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으로 계속해서 갖다 쓰기 시작을 하지. 그럼 아이폰의 출현은 왜 4차 산업혁명의 기점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왜 그럴까? 왜 아이폰을 기점으로 봐야 될까? 이유는 간단해.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이 막 나오면서 우리 인류의 삶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 생활 패턴이 바로 3차 산업혁명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ICT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그럼 3차 산업혁명까지는 사실은 뭐였냐면 IT였어. IT는 뭐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야. 말 그대로 정보 기술이야. 정보 기술. 정보의 생산과 소비 이 정도였거든. 근데 ICT에는 C가 하나 더 들어가. 뭐가 더 들어간 거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간 거야. 정보통신기술혁명이야. 그래서 정보보다는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해 있다? 통신 쪽에 치중을 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아니면 뭐 정보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우리 핸드폰 없으면 지금 삶을 살 수가 있어 없어? 삶을 살 수가 없잖아, 그지? 뭐 고립되어 버리지 아예. 유튜브도 못 보고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소비할 수도 없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바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플랫폼은 뭐냐? 플랫폼은 한자로 쓰면 운동장 할 때 장이야. 장. 비어있는 공간이거든. 근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나 정책이 아니어도 되더라는 거야. 아주 쉽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유튜브를 생각하면 돼. 유튜브 회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어 없어?
유튜브 회사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그냥 뭐만 차려둔 거야? 유튜브 채널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랬더니 A라는 애가 하나의 정보를 생산해서 여기다 놔버리는 거지. 그랬더니 수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소비를 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소비자가 뭘로 바뀌어버려? 생산자가 돼서 얘도 넣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그걸 또 다시 소비를 해버리는 거지. 유튜브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넣고 빼가고를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플랫폼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바라봤더니 구글 같은 경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들이야. 그리고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 중에 하나가 돼버렸지. 구글도 홈페이지 딱 키면 뭐밖에 안 나오지? 검색창 하나만 나와, 그지? 검색창 하나만 나오는 거야. 구글은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냥 검색 엔진만 개발해서 세계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는 것 뿐이야. 검색에 맞게끔 매칭만 시켜주는 기술일 뿐이지, 구글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구글이 나중에 2016년도에 이런 발표를 하지. 알파고를 등장시켜서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을 개발한 가장 큰 목적은 뭐를 만들기 위해서다?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래서 구글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이전에 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냐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를 검색해. 그럼 고양이 사진이 막 나오잖아. 근데 처음에는 고양이만 나온 게 아니라 뭐도 나와? 호랑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그거는 어찌됐건 고양이라고 하는 포유류와 네 발로 걷는 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런 정보들이, 유사 정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이걸 사람들이 클릭하는 횟수나 클릭하는 패턴에 따라서 점점 분류를 해. 그러면서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거야. 누가? 컴퓨터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양이의 매칭률이 올라가겠지.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또 매칭해주고 데이터 마이닝적인 기술들을 활용했더니 점점 뭐가 돼버렸어? 이제 인공지능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세기의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펼쳐졌지. 그러면서 결국 누가 승리를 해버렸어? 알파고가 승리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바둑을 이제 구글에서도 알파고의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둑을 선택했잖아. 근데 바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바둑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의 99승이래. 경우의 수가 10의 99승.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은 뭐 그렇게 머릿속에 크게 와닿지 않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 10의 99승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세포의 수의 합이야. 모든 생명체 세포의 수의 합이 10의 99승이야. 그러니까 바둑의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과의 대결을 한번 해본 건데 결국엔 알파고가 승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왔을 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드론도 있고 VR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고 등등등등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플랫폼을 이용한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한 혁명이 왜 혁명이라고 부르냐면 뭐를 깨뜨리기 때문에 바로 지금 얘기한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 (3D) 프린터가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3D 프린터가 나옴에 따라서 어떻게 뭐가 가능해졌냐면 원래는 내가 자전거를 사고 싶으면 자전거 가게에 가서 만들어진 자전거를 사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산 자전거랑 얘가 산 자전거가 어때? 같은 자전거라고.
근데 3D 프린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만 가능하다면 어때? 세상에 유일하게 나만의 자전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역시 뭐야? 대량 생산의 프레임을 깨뜨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시발점이 되는 건데 그 이유도 똑같아.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아이폰은 기존의 휴대폰과 뭐가 다르냐면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뭐를 지웠다 깔았다 할 수 있어? 어플이라고 하는 걸 지웠다 깔았다 이제 할 수가 있어. 그지? 그렇게 되니까 기존까지 쓰던 핸드폰은 얘가 가진 핸드폰과 내가 가진 핸드폰이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었거든. 똑같은 핸드폰이었거든. 근데 아이폰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 기능을 만들고 내가 내 용도에 따라서 어플들을 깔아놓으니까 얘가 가진 아이폰과 내가 가진 아이폰이 어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 대량 생산의 프레임을 가장 첫 번째로 깨뜨렸다고 보여지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폰도 한마디로 뭐의 대명사가 되는 거냐면 바로 플랫폼의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폰 혹은 스마트폰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시발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프레임을 깨뜨렸냐면 운전을 해야 된다. 그지?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깨뜨린 거고 드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드론도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잖아. 그지? 기껏해야 이동 수단으로서의 비행기를 활용했을 뿐이지만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사람이 날아다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육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제 하늘까지 확대를 시켰다. 그래서 역시 프레임을 깨뜨렸다고 보는 거고 VR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깨뜨렸지. 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거든. 그지? 그래서 역시 프레임이 깨져서 얘도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뭐 때문에 가능해졌다? 바로 플랫폼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야.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뭘 대비해야 돼? 우리는 이제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해줘야 돼. 자, 근데 보자고. 1차가 1784년이야. 2차로 넘어오기까지 1870년 정도니까 90년 정도가 걸렸어. 2차에서 3차로 넘어올 때까지 대략 몇 년 정도가 걸려? 60년, 70년 정도가 걸려. 그리고 여기에서 4차로 넘어올 때까지는 40년 정도가 걸려. 점점점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야. 이 발전의 추세와 혁명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 5차까지 넘어가는데 몇 년밖에 안 걸리겠어? 20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20년이니까 앞으로 한마디로 2027년 정도가 되면 실제로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정말로. 근데 우리는 이 가속의 속도가 이렇게 가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를 건데 그걸 우리 미래학자들은 2025년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더라도 202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야. 이제 2025년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게 되는 하나의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2025년이면 너네가 이제 몇 살이야? 24살이지. 그럼 딱 대학교 졸업할 때야. 한마디로 너네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진로 목표에 진입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라고. 결국에는, 그지? 그러면 너네가 직업을 아까 얘기했을 때 교사가 될 거다, 간호사가 될 거다, 의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꼭 반영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너네는 무궁무진한 뭐를 발휘를 해줘야 되냐면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발휘를 해줘야 돼. 물론 원래는 정확하게 기획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기획하기는 좀 힘들고 실제는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2025년이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드론 택시를 타고 날아다닐 예정이라고 보고 있어. 이거는 쌤이 그려놓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드론 상용화에 따르는 정책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 그럼 정말 택배가 드론으로 막 날라오고 피자 배달도 드론으로 갖고 오고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요만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자 배달을 다니게 될 거야, 이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배달이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오토바이 타는 배달원들 없어. 다 어떤 정해진 경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배달원들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앞으로 건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야. 왜? 드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땅에서 택시를 잡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옥상에서 택시를 잡아야 되거든. 그럼 옥상이라고 하는 설계가 달라져야 되고, 그럼 건축학과 건축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은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교사도 어때? 너네 지금 처음 해봤잖아. 온라인 강의, 그지? 근데 그 온라인 강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이나 온라인 강의로 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학교 선생님 온라인 강의로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근데 불과 진짜 2개월, 3개월 만에 이 코로나 사태가 극심해지면서 정말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구석에서 강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됐지. 그럼 더 심해질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온라인 강의를 언제까지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EBS나 틀어주고 있겠어? 아니야. 기민하게 대처할 거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훨씬 더 발전된 교육 품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에서 실험 같은 것도 하게 될 거고, 학생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홀로그램으로 원격에서 가상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과거에 나온 아바타라는 영화 본 적 있을 거야, 그지? 가상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아바타 같은 세상이 혹은 게임 속 세상이 우리의 교육 현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아니면 세계사나 세계 지리를 배운다. 그럼 어떻게? 가상현실 VR을 쓰고 파리로 간다든가 독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시대들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결국에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그게 어떤 모습처럼 보여? 영화에서 그냥 상상해 놓은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상상이 아니라 뭐야?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그 현실을 너네가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럼 5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너네가 계속해서 유념해서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아주 단순하게 배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봐야 돼.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제 직업 목표를 가질 때 미래의 모습과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럼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너네들의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19세, 조금 있으면 20세가 될 거고 성인이 될 거야. 그리고 25세, 30세, 40세 이런 정도로 이제 너네들 나이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거고 예측을 할 수 있겠지. 50세, 60세, 70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전문성을 가지는 나이는 우리가 보통 40대로 많이 보고 있거든. 그럼 이제 40세에 대한 진로 목표가 있을 거야. 그럼 쌤이 아까 너네들한테 미래의 목표를 만들어야 하고 그 미래의 목표에서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전망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너네는 진로 목표를 자꾸 어디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실제 너네들이 가져야 되는 진로 목표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이야. 그래서 사실은 2025년보다 더 이후의 시점, 2040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목표를 가져야 되고 이 목표에 진입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가 생길 뿐이야. 그 첫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학과가 되는 거고, 학과에서 진입하는 첫 번째 직업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목표로 해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직업 1, 직업 2, 그리고 직업 3이라고 친다면 진짜 너네들 진로 목표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 알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 예를 들면은 내 꿈이 대통령이야. 대통령이면 25세에 대통령 되나? 아니지.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법적으로도 40세 이상이어야 가능해 또. 그 대통령은 여기서 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돼? 국회에도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국회에 들어가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고. 25세에 국회의원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잡아줘야 돼? 법률가,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지, 결국에.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딜 가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사회학과나 법학과를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가 최종이라고 자꾸 보고 있는데 그걸 최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최종은 좀 더 뒤에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보면 목표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가는 이거는 길인 거야.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진로라고 부르는 거야. 로가 뭐야? 길로자거든. 그래서 진로는 길이야, 과정이야. 한마디로 너네들이 진로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가져야 될 거는 목표뿐만 아니라 뭐야?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대학 면접에서도 보통 학과 지원 동기나 아니면 졸업 후 목표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게 될 거거든. 그럼 그때 요것만 딱 얘기하지 말고 이걸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계된 진로를 이야기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면서 자기 진로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채야, 만약에 면접에 들어갔어. 교수님이 질문을 한 거야. 학생은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플랫폼 혁명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야? 환희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어렵지. 배웠는데 또 이제 다시 물어보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오늘 배워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접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배우기 때문에 면접은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지? 면접의 요소는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야. 그럼 교수가 보통 질문을 하게 되고 학생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교수가 계속해서 이걸 물어볼 거야. 또는 이걸 물어보게 될 거라고. 근데 어떻게는 사실 거의 잘 안 물어봐. 계속 이제 뭐냐고 물어볼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뭐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꾸 정답을 맞추려고 해. 근데 면접은 정답이 있어 없어? 면접은 정답이 없어. 정답은 바를 정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정해진 답.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x는 얼마지? 2잖아, 그지? 이걸 정답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어.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류의 수업 방식을 계속해서 접해왔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야? 정답을 맞추게끔만 교육을 해오고 또 우린 정답을 맞춰서 등급을 따내야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정답을 맞추려고 해. 그렇지만 면접은 정답이 없다. 정답은 없어. 정해진 답이 없다고. 내가 하는 게 답인 거야.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라고 물어봐도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견해를 밝히는 거야. 4차 산업혁명이 뭐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견해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뭐는 있을 수 있냐면 밝으면 명답은 있을 수 있어. 명쾌한 답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정답을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 줬잖아. 그지? 왜 길게 설명해 줬지? 왜 4차 산업혁명인지 알기 위해서 설명해 준 거야.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고 하는 게 플랫폼 혁명이었으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났어도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 자, 그럼 힌트를 줄게. 힌트가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면접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만약에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돼.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규정 짓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첫 시작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주저리 떠들어 가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실제 면접을 답변을 할 때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견해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뭐를 얘기하는 게 핵심이냐면 너네들이 고민해 온 흔적을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면접 답변이 되는 거야. 전 이만큼 고민해봤어요가 답이야. 이게 뭐예요가 답이 아니라 전 이렇게 고민해봤어요가 답이야. 그럼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해?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짓기 매우 어렵고 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찾아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왜 혁명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 2, 3, 4차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기점들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게 1, 2, 3차의 대량 생산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량 생산의 프레임이 깨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플랫폼의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면접의 답이야. 그러면서 점점 구체화 시켜 나가면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해줄 거야? 추가 질문을 해줄 거야. 그게 지금 면접을 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계속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대답 못하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교수님, 그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맞아. 그리고 제 생각은요, 답이 없지만 제 생각은요, 라고 접근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면접의 포인트야. 그래서 그런 견해를 밝히는 연습,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연습. 예를 들어서 한 질문 더 해볼까? 과정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혹은 과정과 결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유빈이. 과정과 결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과정. 또 정답을 맞추려고 하잖아.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습성과 강박에서 벗어나서 왜 과정과 결과 중에 꼭 더 중요한 걸 찾아내라고 하지? 이걸 스스로 도출을 해야 돼요. 왜 자꾸 그걸 찾아내야 되지, 내가? 둘 다 중요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수의 의도와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것도 안 맞아. 그럼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자니 그것도 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너네들이 겪는 면접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야. 근데 이거를 쌤이랑 수업을 하면서 조금만 극복을 한다면,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면접도 공식이 있거든, 사실. 그 공식을 조금만 배우면 그때부터 정말 너네들만의 참신한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연속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일단 면접을 보는 이유. 회원님, 면접 왜 봐?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혜린이는? 면접을 왜 보나? 뭐 일단은 지원자를 뭐 평가하기 위해서 뭐 나에 대해서 더 잘 이제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등등등등이 있겠지만 면접에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 있겠지. 면접의 목적은 면접을 봐서 얘를 뽑을지 말지 결정하려고. 그지? 뽑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맞지. 뽑는다 안 뽑는다가 결국 뭐냐면 선발이야, 선발. 선발이 목적인데 선발이라고 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따라오겠지. 어떤 전제 조건? 바로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A 지원자가 있고 B 지원자가 있고 C 지원자가 있고 D 지원자가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지원자들을 놓고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면접의 가장 큰 목적이야. 그지? 자, 그럼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A, B, C, D 지원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누구 뽑을래? 영구야, 여기 이 중에서 누구 뽑을래? D? 왜? 제일 길어? 자, 의도한 거야. 쌤이 의도한 건데 이 긴 게 어때? 제대로 정확하게 구별이 돼? 안 돼? 잘 안 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경쟁 구도에서 선발이 되려면 어떻게? 확연한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다른 데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어. 면접 수업의 목표가. 근데 쌤의 진정한 목표는 이게 아니야. 쌤의 진정한 목표는 너네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중에서는 통상 별이 이쁘다고 그냥 생각해 보면 이 중에서 누굴 뽑겠어? 2를 뽑겠지, 그지? 너네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배우고 면접 답변을 쓸 때 기본적으로 뭐가 구성이 되어야 하냐면 참신해야 되는데 참신하고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타 지원자와 차별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달라야 돼. 그냥 조금 나아서는 안 돼. 그거 갖고는 부족해. 왜? 일단 기본적으로 잘 봐봐. 어차피 우리가 서류를 집어넣고 1차 평가를 받을 거야. 그러면 A 대학에 지원할 때 거기에 지원한 경쟁자들의 등급은 어떻겠어? 비슷비슷하겠지. 우리가 등급을 고려해서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등급이 비슷할 거야. 그리고 너네 솔직히 지금 생기부 채우느라고 고생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결국에 A가 가진 생기부나 C가 가진 생기부나 역시 교수들 입장에서 비슷해. 엄청 확연하게 다르기 어려워. 자소서도 물론 쌤이랑 같이 열심히 쓰고 정말 잘 쓰려고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펼쳐놓고 보면 거의 다 비슷해. 그래서 이 정도로밖에 차이가 안 나. 하지만 면접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너네의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이 차별화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전략의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해. 자,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바로 내리기 이전에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프린트 준 거 1회차 있지. 1회차에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이 자기소개는 뭐 오늘 당장 만들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소개서도 쓰고 다 해본 다음에 한 이제 9월 혹은 10월쯤 가서 만들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그 사전에 연습을 좀 할 건데 나라는 사람을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야. 표현을 해보는데 뭐에 비유해서 좀 표현을 해보자.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혹은 동물이나 도형, 색깔, 혹은 꽃 이런 부분에 한번 비유를 좀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실제 대학교 기출 문제에서도 사물, 도형, 색깔에 비유해보라는 질문들은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됐어. 그래서 비유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나는 오늘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연습이 좀 필요해. 그러면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너네들이 가진 가치관이나 아니면 장점이라든가 혹은 능력들을 여기에다가 비유를 좀 해봐야 돼. 그럼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인내심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혹은 열정이라든가 꼼꼼함이라든가 혹은 순발력, 추진력, 관찰력 뭐 이런 능력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리더십, 팀워크, 성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아니면 손재주가 좋다든가
아니면 뭐 PPT를 잘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능력들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럼 일단 이걸 먼저 좀 설정을 해야 돼. 나의 뭐를 좀 전달을 할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 이게 설정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한번 각각 비율을 해서 붙여 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개만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볼래? 한 개만 골라서. 채 어떤 거 해볼까? 나무의 뿌리? 응, 나무의 뿌리. 왜? 아, 뿌리가 이제 여러 개로 흩어져 있지만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각각 책임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앞으로 뭐 기업의 일원이 됐을 때 뭐 그냥 단순한 뿌리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그런 책임감을 발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야.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야. 잘한 거야. 현수는? 해바라기. 왜? 그지? 뭐 해바라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해만 바라보는 거잖아, 그지? 한 가지에 이제 집중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색깔 혹시? 색깔. 민진이. 검정색. 왜? 검정색은 일단 모든 색깔을 섞으면 검정색이 되고 그만큼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걸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비는 무슨 색 했어? 흰색. 왜? 그치. 흰색은 그냥 자기 혼자만 있을 때 흰색에 불과하지만 다른 색들이 들어왔을 때 그 색의 특징들을 살려주면서 뭐 독특한 색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지, 그지? 자, 이 얘기를 좀 해줄게. 잘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답변을 준비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야. 그럼 생각해 볼게. 빨간색 그랬어. 그럼 뭐 표현할 것 같아? 열정 표현할 것 같지? 검정색 똑같아. 모든 색을 섞으면 하얀색, 순수해 혹은 다른 색깔을 돋보이게. 자, 이렇게 예측 가능한 답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까? 여기에 해당이 될까? 아마도 왼쪽에 해당이 될 거야. 그지? 그럼 그 답변들은 아직까지는 차별화를 갖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1단계적 사고는 아직은 면접 답변으로 쓰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단계적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차별화가 생겨. 파란색 냉철함 하면 안 돼. 초록색 편안함 하면 안 돼. 해바라기 한 곳에 집중 안 돼. 장미 향기를 널리 퍼뜨릴 거 안 돼.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어때? 뻔해. 뻔하고 평범해.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렇게 별 모양으로 승화시키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1단계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해봐야 되냐면 셀프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 돼. 어떤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셀프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는 거야. 도형으로 해볼까? 동그라미 원만해. 나는 친구 관계가 교우 관계가 좋아. 하면 안 돼. 네모 안정적이야. 나는 항상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 하지 마. 육각형 마찬가지지. 육각형도 안정감을 거의 대변할 수 있는 도형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셀프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나온 1단계적인 생각들은 일단 써먹기가 좀 어려워. 그럼 2단계적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색깔로 예시를 들면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은 뭐하고 뭐를 섞은 거지? 빨강과 파랑을 섞은 거야. 그러면 내가 학교 활동, 체육대회나 동아리 활동이나 UCC 제작이나 이런 건 어떻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참여한 학생이고 공부를 하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꼼꼼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학생이야. 그럼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나는 보라색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검정색을 하기보다는 무지개색, 다양한 색깔들을 한 곳에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즉 융합적 사고를 하는 게 2단계야. 그래서 하나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돼. 너네도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사고도 마찬가지 융합적 사고를 해보는 거야. 도형도 해볼까? 도형도 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융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원이 쌓여서 뭐가 되겠어? 원기둥이 되겠네. 원기둥은 옆에서 쳐다보면 어떤 모양이지? 사각형. 위에서 쳐다보면 원. 그럼 사각형의 안정감과 원의 어떤 원만함, 아니면 사각형의 어떤 정밀함과 원의 원만함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고, 아니 원뿔 같은 거 어때? 원뿔. 원뿔 같은 것도 원이고 삼각형이고 뾰족하고 동시에 갖고 있지. 뾰족함과 둥그런 걸 동시에 갖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부채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개념이 되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융합적 사고고, 그게 쟤네들과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좀 더 참신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2단계적인 사고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근데 2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3단계적 사고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3단계적 사고는 어떻게 하냐? 융합. 뭔가 섞어봤잖아, 그지? 근데 섞는 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초월을 해버리는 거야. 이건 면접이기 때문에 가능해. 아까 얘기했지. 면접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지? 교수가 색을 물어봤어. 야, 너를 색깔에 비유해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색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섞어서 보라색 뭐 이런 게 있고,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코발트 블루 막 이런 거 있어, 그지? 그래서 색깔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 이것도 이제 융합적 사고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초월해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투명색. 투명색은 색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말로 하면 색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면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장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 거울색. 자, 그럼 거울색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때? 거울색은 어떤 색이라고 얘기할까? 빨간 애가 쳐다보면 빨간색이 될 거고, 파란 애가 쳐다보면 파란색이 될 거고, 검은색이 쳐다보면 검은색이 될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1단계에서 똑같이 검은색을 포용력으로 나타냈잖아, 그지? 그럼 이 가치관을 살려줄 수 있어. 근데 뻔한 검은색보다는 좀 더 참신한 거울색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교수들 머릿속에 이 친구는 어떤 형태로 나한테 머릿속에 기억에 남겠어? 거울색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기억에 남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뻔하지 않으면 기억에 남기기가 훨씬 더 좋거든, 그지? 참신하니까. 그래서 3단계적으로 초월을 해본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불꽃의 색깔을 보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거든. 근데 유독 불꽃은 누가 더 뜨거워?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뜨거워. 그럼 내가 열정을 표현할 때 빨간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어떤 열정? 파란 불꽃 열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건 뭐냐면 반전이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혹은 사람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답변에서 반전 효과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임팩트를 주기가 쉽고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전략은 융합적인 사고를 해보자는 거야. 두 번째는 범위를 좀 초월하거나 아니면 역발상. 쌤이 이제 반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역발상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거. 반전이 주는 매력과 임팩트는 생각보다 좀 세. 쌤이 강사 생활을 아까 2008년부터 12년 가까이 해왔다고 그랬어, 그지? 그렇게 해오면서 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쌤의 가장 큰 약점이 동안이 약점이었어. 너무 어려 보이는 거야. 너무 어려. 12년 전에 지금보다 더 어려 보였을 거 아니야. 훨씬 더 어려 보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그러냐면 성인들을 가르쳤거든. 성인들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성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보다 대학생들이 막 26, 7, 8 먹은 대학생들이 자기들보다 나를 어리게 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고. 어린 학생이 어린 선생이 그게 단지 좋은 건 아니거든. 그지? 신뢰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초반에 이 학생들을 붙잡고 가는 게 나한테는 되게 많이 어려웠었어. 그리고 쌤이 2013년도부터는 대학 출강을 막 나가기 시작했었거든. 그때 이제 겸임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취업 강의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거의 대학 강의를 거의 한 150회 정도 이제 했었어.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도 막 6시간씩 강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을 만나. 그럼 교수들 입장에서 교수들이 막 이제 40, 50대 이제 연배가 좀 드신 분들이잖아. 근데 외부에서 전문가라고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 근데 전문가가 왔는데 너무 어린 거지. 자기들 학생들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들도 신뢰를 그렇게 갖질 않아. 그래서 초반에 대학 강의 나갔을 때 정말로 교수들이 어떻게 봤냐면 저 뒤에 서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었어. 교수들이. 나를. 그리고 그 시선이 느껴져.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시선들이 되게 느껴졌었어. 그래서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는 동안이 당연히 좋은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강의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약점이 됐었어요. 큰 약점. 근데 문제는 뭐냐. 어리지. 전문성 없어 보이지. 그리고 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 근데 실제 공부 잘했어.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공부를 잘 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 반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큰 임팩트가 생겨. 기대치가 낮았다가 잘하니까. 기대치가 높았다가 잘하면 요만큼밖에 안 잘해 보이거든. 근데 기대치가 낮았다가 잘하니까 이만큼 잘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반전이 주는 임팩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클 수 있다는 거지. 면접 답변도 똑같아. 그래서 반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우리가 시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야. 호수 같은 마음 뻔하잖아, 그지? 호수 같은 마음, 뭔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이런 시는 뭔가 막 좋은 시 혹은 감동적인 시처럼 다가오질 않아. 하지만 시에서도 뭔가 흐름을 가지다가 반전을 줬을 때 그때 줄 수 있는 어떤 시적인 여운이라든가 감동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거든, 그지? 똑같아, 면접 답변도. 그래서 반전이라고 하는 걸 줄 수 있게 만들고, 또 하나의 더 예시를 들어줄게. 쌤이 영어 강의할 때 마찬가지. 지금 너네들도 아마 영어 강의를 다수 들었겠지만 아주 기초 스킬, 독해에서 가장 기초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답이 어디에 있다? but 뒤에 있다. 이게 가장 기초 스킬이거든. 어쩌고저쩌고 떠들다가 but, however 나오면 그때부터 답이야. 그게 가장 기초 스킬이거든. 왜? 반전이 생겼을 때 중심 내용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야. 똑같아, 면접도. 반전이 생겼을 때 중심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있잖아. 다른 답변들 만들 때도 일부러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혹은 평소에는 이런데, 혹은 일반적으로는 이러한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답변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하지만 저는이 줄 수 있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써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스킬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돼.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저는 거울색이요. 왜? 포용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야 돼. 거울색이라고 저는 거울색에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이라는 사물은 바라보는 이에 따라서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스토리가 가지는 힘도 굉장히 커. 왜냐하면 스토리를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 우리가 옛날 옛적에 하면서 동화나 혹은 영화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이유가 뭐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텍스트가 텍스트로 전달되지 않고 뭘로 전달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 줬을 때 교수에게 나에 대한 기억을 각인시키기 좋고, 그리고 그 기억을 오래 유지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면접 답변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 되고, 오늘은 그걸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한 번씩 해본 것 뿐이야. 그리고 실제로도 사물, 도형, 색깔은 실제 대학 면접에서 기출문제로 다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럼 꽃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해바라기보다는 2단계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뭘로 하는 게 좋겠어? 첫 번째는 꽃의 특징, 두 번째는 꽃말.
이런 걸 같이 접목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3단계적으로 뭔가 역발상을 하고 초월을 한다면 꽃으로 물어봤지만 뭘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잡초, 잔디 이런 걸로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다. 아니면 뭐 진드기 풀, 강아지 풀 이런 걸로 대답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걸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꽃인데 사람들이 꽃인지 모르는 게 있어. 꽃인데 뭐가 있냐면 바나나가 그래. 바나나 다 뭘로 알고 있어? 열매나 과일. 과일이 이제 열매니까 열매로 알고 있지, 그지? 근데 바나나는 꽃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기대치에서 벗어나. 그게 초월하는 거거든.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답변들을 찾아줘야 돼.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당연히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만들려면 검색도 많이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검색해? 독특한 꽃, 독특한 색깔, 뭐 이런 식으로 뭐 3차원 도형 혹은 4차원 도형, 5차원 도형도 있어.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화학과에 가는 친구다. 그러면 삼각형, 오각형보다는 플로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동물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독수리 그러면 딱 뻔해. 뭐야? 순발력, 뭐 추진력, 아니면 독수리 시력이 좋거든. 관찰력 뭐 이런 것들. 독수리 시력이 7.0이래. 그래서 2km 있는 2km 밖에서 개미를 볼 수 있대. 7.0이라서. 뭐 그런 이제 특징들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역시 좀 뻔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아니면 뭐 늑대 같은 거는 집단 생활을 해. 뭐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뻔할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뻔한 걸 떠나서 잘 모르는 걸 이제 찾아야 돼. 쌤이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상어가 있어, 상어. 상어는 어류야, 포유류야? 상어는 어류야. 고래가 포유류고. 왜냐면 상어는 알을 낳거든, 그지? 캐비어 먹잖아, 캐비어. 상어는 어류인데 모든 어류는 사실 불에를 갖고 있어. 불에다가 공기를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거든. 근데 상어는 어류 중에 유일하게 불에가 없어. 유일하게. 그래서 불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 움직이면 그냥 무조건 쭉 가라앉아. 무조건. 근데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조류에 휩쓸려서 이런 데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서 죽을 수도 있어. 못 나와갖고. 그리고 수압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어는 있잖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잠을 안 자. 정말로. 계속 움직여. 그래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가장 강한 포식자로 거듭나게 된 거야. 자, 이런 스토리 처음 들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참신한 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뭐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면 좋겠어? 나의 약점을 극복한 사례를 접목하면 되는 거야. 상어의 가장 큰 약점이 뭐야? 불에가 없는 거. 하지만 그걸 극복했더니 뭐가 돼? 가장 센 놈이 됐어. 그럼 너네들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졌던 약점을 극복했더니 가장 강점이 돼버렸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유튜브에 찾아보는 거야. 특이한 동물. 뭐 이렇게 찾아봐. 그러면은 막 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고. 혹은 동물이 아닌 것 같은데 동물 같은 것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아메바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 거미 이런 것도 상관없어. 거미줄을 치겠다 이런 것도 상관없는 거고. 하지만 뻔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상상 속의 동물 있어.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반인반수 그 동물 그 이름 있을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뿔 달린 말 유니콘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설 속의 동물 중에 해태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답변들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네가 그냥 비단 오늘 요 5개만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본 거지만 앞으로도 내가 어떤 답변들을 만들 때는 내 머릿속에 가진 생각들이 분명히 한계에 부닥치기 시작을 할 거야. 한계에 부닥치면 그걸 어떻게 1단계적으로 셀프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이걸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검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생각나는 사자성어, 너네들 머릿속에 사자성어 몇 개나 기억이 나겠어 지금? 뭐 있어? 심지어 생각도 안 나? 응? 결초보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 나한테 은혜 갚을 거야? 자기를 또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들이 막 나와야 되거든. 수적천석.
물방울도 한 곳에 집중해서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 그만큼 나는 열정적이고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사자성어를 내가 몇 개나 알고 있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에서 사자성어를 쓰고 생활신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색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자기가 가진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말고 검색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수집해야 돼. 다양한 것들을 수집하는 게 또 뭐야? 셀프 브레인스토밍 과정인 거야. 그래서 계속 정보를 수집해 놓고 그러다 보면 이 중에서 참신한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토대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 사자성어까지는 아니고 이제 고사성어인데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뭘 얘기했냐면,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걸 이제 성어로 이제 쓰게 되면 알 지자를 써서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는 불여 락지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건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종윤 쌤은 한마디를 더해. 락지자는, 즐기는 사람은 불여 광지자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참신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쌤이 얘기한 광은 뭘까? 그렇지, 미칠 광 이런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내면 이 친구 성어도 알고 있으면서 본인만의 독창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하면서 교수가 참신하게 바라봐 줄 거라고. 그렇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들도 있어. 그래서 한번 이제 자기만의 것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이제 면접을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 나갈 거고, 수업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준 거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배운 거고, 두 번째는 면접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고민의 흔적을 표현하는 법을 앞으로 배우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은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융합, 하나는 초월과 반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스토리텔링을 누가 훨씬 더 잘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화를 가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 포인트였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잘 기억을 하고 가고, 다음 주부터 오면은 실제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실제 이제 자기 특성, 그 다음에 어떤 학과 지원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